다음 이제 냉각탑의 그 용량 선정이 있는데, 냉각탑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나 시공을 할 때, 냉동기보다는 그 같은 열량으로 따져도 좀 크게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터보 냉동기 같은 경우, 배갈티라고 하면, 냉각탑을 배갈티에 상응하는 똑같은 배갈티를 놓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더 큰 130RT 정도 쪽으로 되는, 그, 3024, 일할지에 130RT 이렇게 해서, 39만 3천, 보통 이 정도. 그래서, 터보 냉동기나 스크류 냉동기 예전에 보통 1.25배, 125% 정도에서 130%, 요즘 정도 보통 그 사이에서 많이 하고요. 120% 하는 경우는 조금 비슷하게 하는 경우인데, 어쨌든, 이 범위 안에서 하면 되고, 흡수식 냉동기는 1.6에서 1.8배, 작게 봐도 1.6인데 보통은 1.8을 보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흡수식 냉동기가 나중에 냉동 능력이 잘 안 나오고 뭐 이런 경우도 좀 많고 이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한 1.8배 정도까지 상당히 좀 크게 두다 보니까 흡수식 냉동기 자체도 비싸고 냉각탑도 비싸고 그 다음에 냉각수 순환 펌프도 커져야 되고 배관도 커져야 되고 이래서 흡수식 냉동기가 또 뭐 성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중원수를 쓸 경우에는 뭐 1차 에너지 값이 좀 싸긴 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그리고 자꾸 이제 터보 냉동기를 좀 가게 되는 것이죠. 냉각탑의 용량 제어 하는 방법이 일단은 이제 송풍량을 이제 제어하는 방법이 있는데 송풍기를 온오프하는 제어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죠. 예, 들어가는 온도와 나오는 온도를 봐서 뭐 온도가 델타 T 5도 차가 잘 나오더라 그러면 이제 굳이 냉각탑에 팬이 돌 필요가 없겠죠. 근데 5도가 안 되더라 그러면 냉각탑 팬이 돌아서 잡아 당겨서 공기를 빨아 당겨서 누구하고 교차를 시켜서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냉각수의 온도에 따라서 온오프 하는 경우가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또, 위에 직교리온 같은 경우는 냉각탑이 쭉 붙어서 팬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뭐 냉동기는 이제 큰 게 하나가 있고, 위에 냉각탑이 한 4셀이다 이러면 4셀에 각각의 송풍기들이 있을 텐데, 그 송풍기들을 냉각수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이제 뭐 델타 T 5도가 잘 벌어지고 있으면 뭐 한 대만 돌고 점점 뭐 2도, 3도, 2도 이렇게 점점 온도가 못 떨어뜨리는 그런 조건이 되면 이제 팬을 한 대, 두 대 더 가동을 늘려서 입구 온도하고 출구 온도가 설계가 만약에 5도 돼 있다면 델타 T 5도가 잘 유지되게끔 이렇게 개수를 조절하는 거고 요즘은 이제 인버터를 이용해서 송풍기 회전수를 제어하는 경우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테스트 운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온도 헌팅도 좀 생기고 정밀하게 제어가 좀 잘 안 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인버터를 이용해서 이제 송풍기들을 회전수를 제어해서 풍량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팬이 안 돌아가니까 팬 동력들을 많이 절감할 수 있겠죠. 겨울철엔 그냥 물만 떨어뜨려도 델타 T 5도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겨울철에는 개방형 냉각탑이 그렇게 좀 활용하기는 좀 어렵지만 뭐 개방형이 아닌 밀폐형이라 하더라도 겨울철에 이제 아주 추운 날에는 자연 냉각으로 인해서도 어느 정도 부하가 적을 때는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3방 밸브에 의한 이제 제어 방법은 요게 냉각탑의 입구 배관하고 출구 배관에 3방 밸브를 설치를 해서 냉각탑 도는 것과는 또 무관하게 또 이쪽에서 이렇게 순환시켜주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온도를 맞추는 거죠. 부하가 적거나 뭐 이럴 때는 이런 방법을 쓰는데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고 많이 쓰는 방법은 아니고 다음에 이제 냉각수의 유량 제어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냉각탑에 공급되는 냉각수의 유량을 트레이 컨트롤 밸브나 3A 컨트롤 밸브를 이용해서 조절하는 방법이고요. 환절기나 동절기에 냉각탑이 운전되는 경우는 이제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쓰는데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또 냉각수 순환펌프의 회전수나 운전 대수를 제한하는 병행을 하면 운전비 절감이 많이 된다. 이 방법도 요즘 많이 늘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이제 순환펌프가 돌면 단순하게 냉각탑만 넣어놓고 했는데 온도를 좀 정밀하게 제어를 해야 되는 경우 또 특히 이제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너무 급격하게 냉각탑에서 크게 벌어져서 이쪽에 어떤 장비에
뭐 저온에 의한 알람이 뜬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초기에 냉동기가 돌아갈 때 너무 저온이 걸려버리면 그 알람이 뜨니까 처음에는 냉각탑을 안 거치고 3방 밸브에 의한 방법인데요. 3방 밸브를 거쳐서 그냥 이렇게 바이패스 되도록 그 냉각탑을 안 거치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그래서 온도를 좀 떨굴 필요가 있을 때 이제 일부 양은 냉각탑 거쳐서 떨구고 일부는 그냥 바이패스 시켜서 필요한 온도에 맞춰서 그 냉동기 쪽에서 알람이 안 걸리게 하는 그렇게 이제 3방 밸브 제어에 의한 방법이고요. 2방 제어 밸브에 의한 방법은 이제 냉각탑이 여러 셀이 있을 때 그 각 셀마다 요 들어가는 입구 쪽, 나오는 쪽, 이런 쪽에 이제 전동 밸브를 설치를 하는 거죠. 투웨이 컨트롤 밸브를 설치를 해서, 굳이, 지금 부하가 많이 안 떠서 냉각탑을 4대를 다 돌릴 필요가 없다 그러면, 뭐 2대만 돌리면 되겠다 그러면, 펌프는 하나더라도 위에 이제 밸브가 2개는 닫히고 2개는 열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냉각탑에 순환되는 유량을 이제, 제어를 하는 방법이고, 뭐 그게 아니면 이제 이렇게 그 순환 펌프에 냉각수 순환 펌프를 인버터 제어를 해서 냉각탑에 흐르는 유량 자체를 줄일 수도 있고요. 요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쓰고 있는데 요즘은 하여간 용량이 커지면 이 냉각수 쪽의 그 펌프 동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냉각수 순환 펌프에도 인버터 적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냉각탑 팬에도 인버터 제어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냉수 순환 펌프 쪽에는 많이 그 인버터 제어나 뭐 말단 차압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제어 방식들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냉각수가 사실은 훨씬 더 많은 동력을 쓰고 있는데도 이쪽 부분들에 대한 제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많이 그 채택이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체에서 냉각탑 업체나 뭐 관련 업체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특화된 제어안 같은 거를 추가로 넣는 그런 공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냉각탑 분할 운전은 이제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뭐 냉각탑이 4셀이다 그러면 4셀 다 돌릴 필요 없을 때는 뭐 2셀만 돌리고 2셀은 그 꺼놓는다든지 뭐 그런 방식이죠. 냉각탑의 운전 대수 자체를 이제 조절하는 그런 방법이고 냉각탑을 이제 동절기 운전할 때는 그 냉각수 온도가 너무 낮으면 장비에서 저온에 의한 알람이 걸려서 보통 18도 터보 냉동기 같은 경우 그리고 흡수식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한 18도 비만으로 내려가게 되면 장비 내부에서 그 이상이 생길 거를 대비해서 이제 장비 자체적으로 저온 알람이 걸리게끔 보통 그렇게 많이 해놓는데 18도나 뭐 22도 사이 콘크림 같은 뭐 어떤 냉동 격전은 15도까지도 이렇게 겨울에 많이 돌아야 되는 경우는 그렇기도 하는데 장비마다 좀 다르고요. 그 냉각수 연결 배관에 바이패스나 제어밸브 이런 것들을 설치하거나 인버터 제어하는 경우 운전으로 하는 경우가 이제 좀 많이 요즘 이제 늘고 있고, 개방형 같은 경우는 겨울에 조금 가동하기 힘들죠. 배견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얼어서 이제 안에 필러가 충진재들이 얼음에 부풀어서 깨지거나, 뭐,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뭐 얼면 물 자체가 이제 또 순환이 안 되니까, 아주 겨울 내내 한 번도 안 꺼지고 돌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으면 사실은 개방형 냉각탑을 써도 상관은 없죠. 어쨌든 물이 얼지 않도록 계속해서 장비 쪽에서 그 발열이 계속해서 냉각탑으로 공급이 되니까, 연락이 공급되니까, 물이 얼지만 않을 정도면, 개방형도 겨울에는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라든지, 뭐, 발열이 많은 그 제조 공장, 이런 데서는, 그 개방형 냉각탑 가지고도 그냥 그대로 운전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건물에서는 밀폐형 냉각탑을 쓰죠. 그 실내 뭐 온도나 어떤 조건에 따라 냉동기가 들어왔다 들어왔다 하는 그런 조건이 되면 밀폐형 냉각탑을 좀 사용해야 되고요. 근데 처음에 이 개방형 냉각탑이든 뭐 밀폐형 냉각탑이든 처음에 이제 어쨌든 냉각수 온도가 너무 낮으면 알람이 뜨니까 중간에 이런 열교환 장치를 써서 뭐 증기 보일러나 이런 데서 이제 열원을 받아서 냉각수 자체로 온도를 좀 알람이 걸리지 않는 온도까지 올려놓은 상태로 되면 그때 이제 냉동기를 가동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냉각수의 비싼 건 이제 수질 관리인데요. 냉각수 비싸는 그 냉각탑이라든지 뭐 이러저러한 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죠. 보통 1에서 2% 정도 그 정도 그 비산하고 증발해서 손실이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또 냉각탑 업체들마다 또 과도하게 냉각탑 사이즈를 컴팩트하게 만들다 보면 그 풍속이 빨라지겠죠. 같은 풍량, 냉각탑의 그 팬의 풍량이 똑같더라도 덩치가 좀 크면 그 공기가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 속도가 좀 느려지기 때문에 물방울이 딸려 올라오는 게 좀 만만해질 텐데, 워낙 사이즈를 작게 하면 그 올라오는 그 풍속이 세어지다 보면 물방울이 같이 그냥 딸려서 올라와서 비산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장비를 너무 컴팩트하게 하는 것도 이제 바람직하지는 않고 적정하게 해야 되겠죠. 업체들마다 이제 그런 기준에 맞춰서 하겠고, 냉각수 순환펌프 용량이 4000rpm인 경우, 예를 들어서 하루에 이제 만약에 2% 정도 그 비산이나 증발해서 날아간다고 하면, 시간당 이제 4000rpm이 시간당 240톤의 물이 흐르는 건데, 하루에 8시간 돌린다 거기에, 하루에 8시간 돌리면 일을, 1920톤이고, 거기 1, 2%가 되면, 그거를 또 25일 동안 일을 빼고 보통 25일 가동한다고 하면, 한 달에 약 480톤에서 960톤의 물이 냉각탑을 통해서 이제 대기 중으로 없어지는 양이죠. 그만큼 또 계속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비산량을 좀 적게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냉각탑 상부에 그 팬 입구 쪽, 팬 바로 밑에 엘리미네이터를 보통 설치를 좀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 설치를 하면 어쨌든 비산량을 줄이는 데 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팬의 풍속을 테스트를 해보고, 그래서 여유가 좀, 냉각탑에 여유가 있다고 하면 굳이 풍속을 너무 세게 하는 것보다 약간 좀 줄여서 비산되는 그 물의 양을 좀 줄여주는 게 좀 필요하고, 냉각탑 이제 관련 사진들인데요. 이건 나중에 따로 또 좀 보고요. 수질 관리, 그 냉각탑이 개방형 냉각탑인 경우에 특히 이제 대기와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케일이라든지 슬라임 같은 거, 스케일은 부식성분 같은 게 달라붙는 거죠. 배관이라든지 이런데. 냉각탑 그 충진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게 배관 표면이나 장비까지 갈 수 있는 거고요. 슬라임은 그 안에 뭐 어떤 그 세균이나 뭐 곰팡이 이런 거 저런 거에 의해서 공기 중에도 느낌이 많이 있는 흙먼지나 그런 것들이 이제 진득하게 달라붙는 거죠. 냉각탑 수조 하부에는 진득하게 그 밀가루 미숫가루 그런 것처럼 진득하게 달라붙는 그런 게 슬라임이고, 뭐 부식 당연히 뭐 생길 수 있겠죠. 요즘 뭐 대기 환경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 냉각탑의 그 냉각수 수질을 좀 적극적으로 좀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관리하는 방법이 약품 투입해서 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운동용 상온장치도 많이 쓰죠. 자기 수처리기도 좀 쓰긴 하는데, 뭐 어쨌든 이런 약품이나 어떤 살균 장치 같은 거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샌드 여과기하고 마이크로필터 이런 것들은 흙먼지 같은 것들이 이제 있다 보면 그 나중에 슬라임으로 이제 가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거를 흙먼지 같은 이물질을 입자형 알맹이들을 걸러주는 거죠. 약품이나 운동상을 주고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걸 죽이고, 약품 같은 경우는 첨가제 같은 것도 좀 일부 들어가는 거죠. 스케일 검진제 같은 거. 그 다음에 적절한 브루다운은 일반적으로 많이 하죠. 주기적으로 물을 좀 똑같은 물로 이렇게 바꾸고, 일정량을 계속 이렇게 좀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수질의 청소를 당연히 해줘야 되고요. 휴지시에 테스트 다 해서 안에 그 녹조라든지 이런 안 끼게 해주고, 상부에 공기가 들어올 만한 부분인데 거름 닫개를 설치해서 흙먼지가 안에 충분히 쌓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노력들도 좀 필요하고. 요거는 이제 운동용 살균 장치죠. 그 수지에 학근봉을 놓고 이렇게 전류를 흐르면 미세한 전류 흐르는 사이에서 동이온이 용출이 돼서 그 냉각수 안에서 그 동이온들이 살균 효과를 발휘하는 여가 살균 장치는 이 안에 이제 모래 여과기나 모래 여과기죠. 주로 보통 모래 여과기를 많이 쓰는데 평상시 이렇게 오다가 나중에 역세를 한 번씩 해서 안에 쌓였던 그 이물질 같은 것들을 좀 한번 버려주고 하는 식으로 역세까지 가능한 자동화되어 있는 그런 장치들을 좀 많이 쓰고 있고, 냉각탑 발사는 겨울철에는 이렇게 위에다가 덮개 같은 거 좀 덮어주면 좋죠. 약품 주입 장치들 이렇게 자동화 시켜서 하기도 하고,
정량주입 펌프 같은 거 달아서 거기 안에 이제 뭐 전기 전도도나 이런 거 측정을 해서 이렇게 자동화시키기도 하고, 뭐 주기적으로 그냥 약품을 넣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방식들은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 운동용 살균장치를 요즘 그 냉각탑 쪽에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워낙 이쪽에 이제 약품 관리나 이런 부분들 잘 하지 않으면, 그 냉각탑 안에 녹적기거나 뭐 물이 더러워진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어떤 살균장치를 전기를 계속 넣기만 하면 살균 효과가 발휘되니까 운동용 살균장치를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운동용 살균장치가 그 기계실 쪽에 많이 설치가 돼요. 기계실 쪽 배관에 순환펌프, 냉각 순환펌프 그쪽, 그 위에 상부 쪽에 운동용 살균장치 하나 달고, 그 냉각 배관에 바이패스를 이렇게 짜서, 중간에 밸브를 달아요. 그래서 100% 물이 이렇게 순환 안 되고, 한 80%는 일로 가고, 20%는 일로 간다든지 해서, 이 운동용 살균장치에서 그 응출된 그 동연이 냉각수 배관에 포함돼서 이제 이렇게 그 냉각탑으로 가도록 하는 그런 게 많은데, 지금 여기는 이제 옥상에 이제 설치한 방식이지만, 옥상은 얼어 터지는 문제 때문에 주로 기계식에 많이 설치를 하고요. 타이머를 이용해서 많이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는 그 냉각수 순환펌프가 돌아가지 않을 때는 이 운동이온이 흘려도 저 위에 냉각탑까지 그 살균가를 발휘를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냉각탑 수조 안에다가 운동이온 살균장치를 설치를 하면 이 안에 이제 냉각수 순환펌프가 가동되지 않는 그 쉬는 시간에도 안에 수조에서는 계속해서 곰팡이가 번식하고 할 텐데, 그거를 이 수조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접촉을 해서 운동이온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살균 효과에서 좀 유리하다.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보고 이렇게 시도는 계속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공사하는 현장에서.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뭐 거의 다 100% 이렇게 설계가 나오기 때문에 현장에서 억지로 이렇게 누군가가 하지 않고서는 대부분 다 지금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냉각탑이 냉동기 하루 종일 도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건물에서는 도는 시간보다는 안 도는 시간이 많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야간에는 항상 거의 서 있다시피 하고, 일반적인 건물에서. 그래서 하루 도는 시간이 3분의 1도 안 될 텐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조에 자꾸 이제 녹조가 끼고, 운동용 살균장치는 설치되어 있어도 냉각탑까지 운동용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또 약품을 또 이렇게 하게 되면 대부분 몇 년 후에 되면 대부분 약품을 좀 타게 되더라고요. 절대 약품 수조에 넣는 형태로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냉각수의 그 수질 기준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그 보일러라든지 뭐 다른 것들처럼 이것도 장비니까, 이게 이제 케이스에 이제 보면 이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 뭐 pH에 대한 부분은 6점에서 8, 중성이죠, 중성. 전기전도나 뭐 이러저러한 부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제 하라라고 해서 이제 기준 항목들이 있는데, 이 기준이 어떤 정도 수준이냐. 지금 여기 보면, 이 빨간색으로 하는 게 관류 보일러의 수질이에요. 우리가 그 보일러 편 할 때 보면, 보일러도 이제 이렇게 그 높은 연관이냐, 수관식이냐, 관리이냐에 따라서, 케이스의 그 보일러의 급수하고, 그 다음에 보일러 본체 안에 있는 보일러 수의 수질에 대한 기준들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pH 상승이랑 뭐, 쭉 해서 이제 이게 있는데, 이제 이게, 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게 관련 보일러예요. 관련 보일러는 보일러 수의 수질을 4,000 전기 정도들을 4,000 이하로 관리하라 되어 있는데, 냉각탑이 800이에요, 800. 염화물은 그 관련 보일러 400인데, 이게 산소비량은 100에서 800인데 100이에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관련 보일러도 수질 관리를 굉장히 신경 많이 써서 잘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3분의 1 이하 되죠. 훨씬 더 냉각수는 수질이 더 좋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 수질이라는 게, 냉각수 수질이라는 게, 이렇게 좀 허락한 수준이 아닐까 하지만, 보일러는 굉장히 수질 관리를 많이 신경 쓰면서도, 냉각수는 별로 관리를 많이 안 하는 편이죠. 물론 이제 오염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적다 보니까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대기에 그 초미세먼지도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도심지에 설치되거나 이런 그 건물인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냉각탑의 그 수질과 관련해서도 그 KS에 수질 관리하는 그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기준이나 단위, 용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냉각수의 수질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책에서 보셨던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 각각의 그 내용들에 대한 그 설명이나 측정 방법들이 좀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수질 측정하는 기준들이 뭐 워낙 많이 나와 있으니까, 보일러라든지 다른 쪽에 있는 그런 것들과 이제 같이 이렇게 하면 되고, 계산하는 공식 같은 거 나와 있고, 관리하는 요령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히 좀 요 케이스 기준에 좀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수질 검사를 뭐 보통 이제 월 1회 정도 좀 하라고 이렇게 좀 돼 있고, 이건 이제 보충수, 원수, 이제 급수죠. 우리는 보통 상수수 쓰니까 사실은 이 부분을 월 1회까지 좀 할 필요는 없는데, 냉각수 같은 경우는 월 1회나 2회 정도 이렇게 해서 pH라든지 정제온도 이런 부분도 좀 확인하라고 이렇게 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도 그렇고, 여름에 이제 레지올라나균 때문에 또 이제 그 수질 검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좀 있죠. 도심지에 있는 경우. 그래서 이런 그 검사하는 기준 횟수까지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보셔서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수질 검사도 좀 하시고 해서 냉각 관리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배경 방지 장치가 이제 좀 중요한 문제로 검토되는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죠. 도심지에 설치되거나 주변에 그 사람들이 걸어 다닌다든지, 뭐 대로변에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배경이 생기고 나면, 먼지가 생기고 나면, 신연기가 생기고 나면 굉장히 불쾌감을 줄 수 있고, 그래서 그 회사 이미지에도 안 좋고, 그래서 가급적인 배경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그 건물들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많은데, 어쨌든 안에가 뭐 거의 물하고 접촉이 돼서 그 공기가 흐르다 보니까 아주 고온 다습한 공기가 이제 올라와서 대기 중에서 그 포화수증기 형태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하얗게 이제 대견이 응축이 되면서 대견이 생기는 건데, 이제 겨울에 특히 많이 생기죠. 환절기라든지 온도차가 많은 그 계절에 많이 생기고, 외기가 하여간 낮을 때 많이 생기고, 여름철에도 비연기라든지 이렇게 더운 다습한 날씨, 그다음에 개봉형 냉각탑이 이제 겨울이나 이런 날씨에 작동될 때는 당연히 배경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거고, 냉각수 온도가 좀 높은 경우도 있어요. 냉각수라고 해서 꼭 37도로 뭐 냉각탑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뭐 예를 들어 발전기에 냉각수다 그러면 뭐 70도, 80도가 돼서 이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냉각수의 온도가 높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배경이 생기고 그러죠. 일반인도 당연히 배경 많이 들고. 어쨌든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저거를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처리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별도의 여론으로 가열된 공기를 혼합하는 방식. 이건 이제 냉각탑에 어떤 열교환 코일을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 그 토출되는 공기를 가열해 주는 거예요. 토출되는 공기가 그 포화 그 스콘기 이슬점에 도달하지 않도록 온도 자체를 이제 높여서, 요 위에서 온도를 높여서 이제 해주면 그 공기 중에 이제 혼합이 돼서 비산이 돼서 혼합이 돼서, 그때는 이제 조금 이슬 방울들이 생기더라도 이것처럼 집중적으로 이제 몰려서 토출구에 집중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쭉 대기 중에 이제 확산된 상태라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냉각탑 위에다가 토출구에다 별도의 그 가열 장치를 두는 건데, 당연히 이거는 뭐 엄청난 에너지가 계속해서 손실되는 거죠. 그만큼 그걸 계속 그 소비를 해야 되니까, 냉각 돌아가는 만큼. 현실적으로는 많지는 않고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을 때 아주 확실하게 배경을 잡아야 되는 경우, 또는 어떤 다른 그 활용할 수 있는 여론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냉각수를 이용해서 가열된 공기를 혼합하는 방식. 이거는 냉각탑에 물이 올라갈 때, 냉각탑에 이제 물이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갈 때, 이 윗부분에다가 코일을 하나 둔 거예요, 코일. 그 배경, 공기를, 흡입되는 공기를 가열할 수 있도록 그 그 튜브에다가 알루미늄 핀 돼 있는, 우리 일반적인 공족에 들어가는 그
그 난방 코일처럼 그런 코일을 준 거고요. 그래서 냉각수가 온도가 37도 정도 되니까 어쨌든 여기서 그 지나가는 공기를 한번 가열을 해주고요. 가열해주고 나서 온도가 약간은 떨어지겠죠. 약간 떨어진 공기, 그 냉각수를 이제 위에서 일반 냉각탑처럼 이제 산수를 시켜줘서 중간에 충진제를 거쳐서 이제 냉각이 되게 해서 이제 밑에 습지에서 나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밑에서 이제 요 충진자가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주변에서 빨려 들어온 공기하고 열교환하면서 여기서 일단 기본적인 냉각 효과가 이제 발휘되는 거고요, 냉각하게.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고온다습의 공기가 요 주변에서 2차적으로 들어오는 흡입 공기, 요 가열 코일을 거쳐서 들어온 공기는 이제 이 코일가 간접 열교환했기 때문에 습도는 안 올라가고 온도는 올라간 거죠. 상대 습도가 상당히 낮은 거죠. 예를 들자면 여기는 상대 습도가 90%인데 여기는 상대 습도가 40% 정도의 공기가 들어오면 두 개가 합쳐지면 여기는 이제 상대 습도가 낮고 그러면 이제 그 포화 스콘기에서 훨씬 더 이제 포화 스콘기보다는 훨씬 더 양호한 상태로 공기가 이제 나가기 때문에 이제 건조한 고온의 공기를 같이 섞어준다는 그런 개념이죠. 주로 이제 여기에 동튜브에 알루미늄 핀이 붙어있는 코일을 많이 설치를 했고요. 안에 이제 댐퍼가 있어야 되겠죠. 밖에 댐퍼가 있네. 어쨌든 요거를 배견 모드를 할 때는 요 댐퍼가 열려서 공기를 빨아당기고 배견이 별로 문제가 안 되는 날은 요 흡입 댐퍼를, 전동 댐퍼를 닫아서 그냥 밑에서 그냥 일반 냉각탑으로만 사용하고, 저런 방식이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추가적인 열원이 필요 없죠. 그냥 냉각수를 이용해서 공기를 가열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열원이 필요 없어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고요. 저런 코일을 이제 이렇게 위에서 달아서 위에서 섞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직교령에서 이제 옆에서 일단 들어와요. 냉각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고온 다습한 공기를 이제 빨아당겨서 밖으로 나가기 전에 안쪽에다가 코일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들어온 공기 자체를 그냥 가열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고온 다습한 공기를 그냥 온도를 더 높여서 상대 습도를 떨궈서 서출하게 해서 배결을 좀 정화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냉각수가 들어갈 때 요 안에 있는 배균 방지 코일을 먼저 거친 다음에 위에 상부 습도에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져서 하는 이런 방식이 있고, 아직 승풍용에서도 일단 위로 올라간 냉각수가 위쪽에 탑재 부분에 코일을 이렇게 거쳐서 다시 내려오고 밑에서 이제 산수 노즐을 쭉 뿌려서 충전재 피가 거쳐서 밑으로 내려와서 수출해서 이렇게 재순환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다가 열기관 코일을 하나 준 거고요. 중간에 이거는 이제 엘리미네이터가 있죠. 요 비산되는 걸 잡아주기는 엘리미네이터가 있고, 어쨌든 이렇게 코일을 두는 방식인데 많고, 다른 배기를 혼합해주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 지하철 같은 경우도 간혹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냉각탑이 이제 지하에 설치돼서 투출되는 공기가 이제 고온 다수가인데, 드라이에어가 이제 지하철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어쨌든 공기 조학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배기판 같은 데서 배출되는 배기들이 실내에 있는 공기들을 배기하니까 그건 상당히 습도가 낮죠. 그래서 습도가 낮은 공기를 섞어서 이제 내보내주니까 배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이죠. 다른 공기를 섞어줄 수 있으면 이것도 나름대로 효과는 있겠죠. 저것과 관련해서 잠깐 업체에 관련된 동영상이나 이런 거 하나 잠깐 줄게요.